굉장히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이렇게 근대화되다 보니까 전후에 막 이렇게 성장기를 급격하게 거치면서 특히 인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빌딩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건물 기술? 공학? 그런 어떤 이거 건축공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싶은데 저는 자꾸 건축공학이 건축하고 자꾸 사람들이 혼돈하기 때문에 그 말을 쓰기가 싫은데 하여튼 건물 짓는 어떤 공학 그거에 대한 기술이 잘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지만 문제가 많은 건물이 굉장히 많죠.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디자인이 되게 멋있다고 어떤 옷이라든지 신발을 샀는데 이걸 신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깐 기능적으로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뭐 물감이 배어 가지고 발이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멋있긴 한데 안감은 되게 신경도 안 썼고 그리고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뭐 덥고 그럴 수 있겠죠, 옷이. 건물도 정말 그런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옷을 못 입고 다녀요, 아무리 멋있어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런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강의 내용이 단열, 방수, 방풍, 방습에 대한 거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굉장히 완결시키려고 실무상에서 노력을 하냐 별로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한국에서 실무를 보면. 근데 법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안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고자 법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어떤 기준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법은 변해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건물의 디자인을 완결되게 제시하진 않죠. 근데 그것만 부분 충족시키다 보면 건물의 어느 틈엔가 가서는 단열, 방수, 방풍, 방습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설계를 하다가. 그건 이제 디자인의 잘못이고 설계상의 오류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건물이 안 좋은 건물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잘 안다면 그런 이상한 건물을 설계하진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건물 외피의 기능적인 어떤 모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을 둘 다 충족시켜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비가 내리고 하는 것을 막는 방수, 내부로 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수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대신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는 또 밖으로 배출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부 온도는 사람이 생활하기 딱 적정한 온도로 유지를 해 줘야 되지만 바깥 기온은 계속 계절에 따라서 뭐 그날 뭐 날씨가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것을 양자 다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건물이 해결해 줘야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온도 차이에 대한 습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기능성 등산복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입어 봤나 싶은데 어 음 요즘에 군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지만 카투사를 나왔는데 군복무를 카투사로 했는데 그때 옷을 외피는 고어텍스라는 방수 소재 옷을 입어요. 예, 주로 인제 저는 인제 약간 전투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야전할 때 그걸 입고 대신에 그 안에다가는 플리스 같은 것을 입거든요, 일종의. 합성 섬유로 된 거. 지금 미드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 그리고 인제 맨 아래는 거의 내복 같은 게 있는 거죠, 맨 안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복은 일단 흡습을 해 주는 거예요. 몸에서 땀이 나면은 흡습을 해 주는 게 다예요. 근데 미들 레이어 같은 경우는 플리스는 가운데 공기층이 많이 있는 두터운 재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는 마치 뭐 양모 스웨터 그런 것처럼 습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옷이 그렇게 많이
마치 순면처럼 내복처럼 습기를 이렇게 머금는 그런 재질은 아니죠. 그래서 증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그런 소재예요. 단열은 되면서도 공기층 때문에. 근데 방수는 안 돼요. 비가 내리면 결국은 어느 순간 어느 한도에 이르면은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방수, 얇은 고어텍스를 입게 되고, 고어텍스가 왜 특별한 소재냐면은 그냥 그 비옷 같은 거 입어도 당연히 방수는 되잖아요. 근데 비옷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방출시키지 못해요. 근데 고어텍스는 외부의 빗물방울 같은 거는 방수를 시켜주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는 관통시켜줘요. 그래서 그 옷 안에 그 자신의 그 스팀으로 인해 가지고 증기로 인해서 옷 안이 이렇게 흠뻑 젖지 않는 거죠. 반면에 우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비를 입고 혹시 작업을 해보면 아니면 등산을 가든지 그렇게 되면은 비가 오는 날 방수는 되는데 나중에 등산 열심히 한 다음에 옷을 벗어서 안쪽을 보면은 안쪽에 물기가 잔뜩 있어요. 그거는 몸 안에서 그 발생한 그 증기가 결로로 맺혀가지고 우비 안쪽이 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습기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 파란 선이 안쪽에서 밖으로 뚫고 나가는 그 스팀, 증기고, 그리고 밖에서 오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스팀이 아니죠. 이건 액체예요. 그거는 방수가 돼가지고 안으로 침투 못하는 그런 층이 있어요. 이게 바로 등산복의 그 층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 빌드업이에요. 적층되는 구성이에요. 이게 건물에도 똑같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먼저 단열부터 보면은 단열 그 층이 건물 골조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붙냐 안쪽에 붙냐에 따라서 외단열, 내단열로 나눠요. 그리고 이 단열재는 보통 그 열이 어떤 물체를 타고서 전도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은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열재 뭐 스티로폼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 공기층이 들어있게 돼 있고 입자 자체가 굉장히 탄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안 입자 자체도 굉장히 그 공기층을 미세한 공기층을 머금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자, 여기 단면 건물의 단면을 보여주고 노랗게 색칠한 부분이 단열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까만 그 이렇게 진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골조예요. 그 골조라는 거 뭐 RC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골조라고 보면 되고 그 바깥쪽에 지금 노랗게 단열층이 붙었고 그 단열재 바깥쪽으로 외장 마감재가 지금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장 마감재 역할은 1차적으로 그 외부의 바람이나 빗물을 막아주고 그리고 단열재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열재의 역할은 내부의 골조를 그 열손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 같은 경우는 외단열에 해당되는 거고 오른편 그 단면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좀 진한 검정색이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죠. 사실은 골조를 그 공사하기 제일 편한 것은 이 바깥쪽하고 안쪽에 있는 골조가 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 건물들 대부분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경험했던 그 학교 건물들이 대부분 그냥 그 외골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그 벽에 페인트만 돼 있고 그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 골조인 거죠. 골조가 밖에서 보이니까 단열재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단열재는 바깥쪽에 붙어 있지는 않고 안쪽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내단열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이다시피 왼편에 이 조그만 사진 위에 있는 걸 보세요. 바닥 슬라브랑 외부로 드러난 벽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내단열을 한다 그랜들 이렇게 바닥에도 넣고 벽에도 넣었어요. 여기 벽이 차가워지면 이렇게 연결된 것을 통해 가지고
슬라브도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내부의 따뜻한 공기랑 차갑게 된 그 천장 지붕이 만나면서 슬라브가 만나면서 여기 결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열에 있어서 단열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냉기가 바깥쪽에서 실내까지 흘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한국에서 많이 쓰이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쓰이게 되겠죠. 그 외국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슬라브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철근으로 해가지고 철근만 드러나서 외벽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럼 그 철근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그 외벽이랑 슬라브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단열재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열을 그 냉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단열재가. 여기서 단열이라는 거에 그 끊을 단자는 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론 냉기도 될 수가 있어요.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단열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골조 안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완벽하게 해내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건물들 뭐 학교부터 했고 대부분 뭐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내단열을 주로 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부터 해서. 그러면 그 건물들은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아직까지도 별로 사용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단열을 하지만 결로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건물에는 결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겨울철에. 특히 옛날 건물들. 그리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할 때 단열재라든지 건물의 어떤 빌드업, 각 재료의 두께 같은 거를 이제 법규에 맞춰가지고 그 보온성을 유지하느라고 재료의 두께를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되는 단위들이 있어요. 뭐 열량 단위 와트라고 그러고 여기 그 수식을 보면 K라고 등장하는데 그것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온도 그다음에 열 저항 값이라는 건데 열 저항 값은 두께에 비례하죠. 그래서 열 저항 값이 크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덜 발생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단열재로 적합한 게 되는 것이고 열전도율은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식을 보면은 이게 역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와트가 지금 밑에 깔려 있는데 열전도율 같은 거는 위로 올라갔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열전도율은 열 저항값의 반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열전도율 수치가 높으면은 그 금속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단열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낮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그 비열은 뭐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드는 열량.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건물의 단면인데 지금 붉은 부분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 부분이 온도가 낮은 거고 그래서 건물의 단면 평지붕에 외벽이 이렇게 있을 때 밖에 날씨가 춥다 그러면 바깥쪽은 이렇게 차갑게 식었고 실내에는 따뜻하게 뭐 보일러 켜고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붉은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내는 밝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그리고 구체 내에서 그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내단열을 이야기하면서 내단열이 외벽하고 끊기도록 특수하게 시공이 되지 않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결국은 슬라브랑 외벽체가 만나는 부분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거기서 열교가 발생한다고 냉기가 안으로 타고든다고 말씀드렸어요. 냉기가 타고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실내에 있던 열이 그거를 통해서 또 바깥쪽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아파트 건물의 외벽을 찍었을 때 실내에 있는 벽체랑 슬라브가 외벽하고 외벽 골조랑 만났겠죠. 그리고 거기엔 단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벽 입장에서 보면은 바깥에 추운데 날씨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변했지만 실내 벽체, 실내 슬라브는 실내 공기랑 만나가지고 따뜻해졌겠죠. 그리고 걔네가 접하는 부분은 다른 데 부분에 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평지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반 주택가에 산다. 그리고 옛날식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을 산다. 눈이 온 날 보다 높은 건물에서 그 다가구 주택 평지붕을 이렇게 보면은 그 실내 평면이 그대로 드러나요. 눈이 녹아가지고 벽체를 따라서. 눈이 쫙 쌓여있는데 벽체 위치에 따라서 눈이 싹 녹아요. 과장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 건물이 그래요. 우리나라 직장사들이 지은 게. 왜냐면은 내벽이랑 조족조 내벽이랑 천장 슬라브랑 만나는 부분이 그냥 만나버렸죠. 단열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덮여진 그 실내 벽체가 슬라브를 따뜻하게 해서 그 부분에 있는 눈은 계속 녹아서 실내 평면이 보여버려요. 평지붕에서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당연히 유리창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이 나니까 그것은 붉게 온도가 높게 보이고, 이 부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열이 약간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보통 언제 쓰냐면은 건물 단열, 그래서 결로가 생겼을 때 그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 단열에 문제가 있나 측정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한번 비춰봐요. 가장 중요한 어떤 수치는 열 관류율이에요. 열 전도율을 재료의 두께로 나눈 값인데 열 저항 값의 역수가 되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관류율은 낮아져요. 단열성이 높을수록 열 관류율은 낮아져요. 그래서 열 관류율이 낮을수록 단열재로 적합하고요. 그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그 단열 성능은 열 관류율로 규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면 설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설계해보면 알겠지만 벽체의 두께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실내 면적이 최대화되겠죠. 근데 그 벽체의 두께라는 것은 결국은 골조, 그 다음에 단열재, 마감재 세 가지를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에 맞춰가지고 이 벽체 전체 빌드업의 단열 성능은 유지를 해줘야 되지만 두께는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열재의 열 관리를 보면서 어떤 단열재를 쓸지도 생각을 하고, 그 단열재 말고도 뭐 골조라든지 마감재까지 다 생각을 해서 두께가 결정이 나니까 그게 곧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결국은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보다 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교 현상 얘기하는데 열자를 쓰지만 그것은 결국은 실내에서 따뜻한 게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동시에 바깥의 냉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브릿지가 어떤 교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열의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콜드 브리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트 브리칭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건물의 단열이 부실한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열교 현상이고, 실내 열이 구체를 타고 외부로 발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결로가 발생하는 거죠. 냉기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자, 그래서 열 관리율을 보면은 열 저항의 역수다. 그리고 그거를 환산을 하면은 두께, 열 전도율 나누기 두께로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드업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면을 보면은 골조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외부 마감재가 있다. 그러면 각 재료의 열 저항치가 다 다르죠. 그러면 그 전체 벽체의 열 저항치는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구해요. 열 저항치를 다 더해가지고. 방우 방습? 그건 알겠죠. 방우는 이제 빗물을 방어하는 것이고, 방습은 습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 뭐 비가 오는 것은 주로 지붕하고 외벽에 맞겠지만 습기는 지하 쪽에서 땅 아래서부터 최하층 바닥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누수의 조건, 빗물, 지하수 등이 외부에 물기가 존재하는데 건물 구체의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액체가 이동하는 것은 주로 중력하고 오세관 현상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에 틈새가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건물에 조그만 틈새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들이 들어오나 싶은데 거기에 어떤 기압차랑 모세관 현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빨려 들어가다시피 그 조그만 틈새를 통해서 액체가 이동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죠, 건물 안에서. 지금 제 연구실 그 10층에 있는데, 와관 10층에 있는데 예전에 물이 샜대요, 빗물이. 그래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고, 그래서 한동안 안 새다가 재작년쯤인가 그 옥상에다가 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하면서 바닥을 뚫고서 앵커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균열이 생긴 거죠, 바닥에. 그래서 지금 물이 어마어마하게 새요, 비가 오면은. 근데 실내에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은 구멍이 뚫려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랙이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실눈 같은 그 사이로 들어오는데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 기압차랑 모세관 현상 때문에 물기가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국법하면서 뭐 지수판도 얘기하고 많이 했었는데 콜드 브리징도 콜드 조인트 얘기했었죠. 그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그 이어치기를 할 때, RC 콘크리트를 이어치기를 할 때 끊어치는 단면이 이렇게 만약 수평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 틈새가 미세하게 발생을 할 거고 바깥쪽에서 빗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어치기를 할 때 지수판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실내 쪽을 더 올려버리면은 틈새가 발생하더라도 물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하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바깥쪽에 외부 마감재, 그게 무슨 방수 성능을 가진 층이라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꺾어 놓으면은 당연히 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물 끊기도 하고 여기가 경사가지게 마찬가지 이런 기능하고 이치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깥쪽에 어떤 여기서는 무슨 그 외부 방수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가지고 많이 한다고 치자고요. 이걸 뭐 벽돌 조족조 바깥쪽에 어떻게 방수 성능이 이렇게 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 방수충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실내까지 연결했다고 치면은 이거는 물기가 충분히 타고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필요에 의해서 안쪽으로 집어넣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게끔 하면은 물기가 실내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상세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CC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이거는 건물 단면인데 지상 부위랑 건물 지하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에 옹벽이 발생하는데 지하의 옹벽이 바깥쪽에서 이 흙을 타고서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젖은 그 흙을 통해서 습기가 이만큼은 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옹벽이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방수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옹벽을 타고서 습기가 지하 안쪽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 건물 외벽인데 이 경우는 지금 목조 건물이라서 골조가 따로 보이지 않고 새끼둥 사이에 이렇게 단열재를 붙였어요. 이 목조 건물의 장점은 건물 외벽 구체 두께가 굉장히 얇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단면에 있어서 구체의 위치랑 단열재 위치가 일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께가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두께는 결국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단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외벽 그 마감재가 있고 지금 우드 사이딩 같은 게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단면이 있는 거예요. 그 우드 사이딩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겹겹이 있잖아요. 마치 갑옷처럼. 근데 그 이유는 빗물이 이렇게 타고서 흘러서 떨어지고 아래판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뭔가 그 따뜻한 그 습기 같은 게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틈새를 벌여놓은 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대지를 이제 입지를 볼 때, 이게 언덕 위에 있다, 뭐 이런 거, 뭐 여기 옹벽 바로 앞에 위치해 있네? 그런 걸 볼 때 그 형상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은 어떻게 흐를 것이고
여기에 건물을 안 치게 되면은 지하로, 지상으로 어떤 식으로 빗물이 닿게 될 것인가, 어디에 물이 많이 고일 것인가, 그런 걸 동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좋은 위치인지 나쁜 위치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외장재 우수관로 설계 상세 및 시공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습기 결로 제어, 여름철 외부에 고온다습한 공기, 겨울철에 차갑지만 건조한 공기가 외부에 있죠. 그래서 겨울철 난방된 실내에 반대로 실내에는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기능성 등산복 봤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레이어, 그 플리스에 해당되는 레이어는, 플리스의 역할은 도톰하게 해갖고 솜처럼 그 공기층을 형성해서 단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속옷이 젖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 따뜻한 몸이 뜨거워졌더라도 그게 따뜻하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단열 성능이 없어져 버려요. 단열재가 젖게 되면은 솜이 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그 단열층, 그 벽 안에 습기가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고 결로가 그 벽체 안에서 생겨버리면은 벽체의 단열 성능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안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그 벽체 안에서 결로가 생기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줘야 되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습기는 바깥쪽으로 다시 절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에만 머물게 하는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벽체 자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습기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빗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럼 실내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은 습기가 발생하는지 이게 산정을 해봤을 때요. 대표적으로 가습기도 있고요. 그거 외에 진짜 대표적인 것은 주로 요리할 때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발생하는 진기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떠들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겨울철이 공기가 차갑다 보니까 집 안에 가습기를 틀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요. 따뜻하고 반팔 입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온돌바닥에서 맨발로 다니고. 서양은 우리나라처럼 춥지도 않지만 좀 날씨가 차가워졌을 때 입식 생활을 하니까 슬리퍼 신고 양말 신고 잠옷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몸이 어느 정도 보온이 된 상태인데, 한국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온돌이고 그냥 겨울에도 반팔 입고 맨발로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바깥의 공기는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습기가 자꾸 빠져나가서 게다가 가습기까지 틀어요. 그러면 집이 굉장히 고온 다습하게 되는 거예요. 온도는 굉장히 공기층이 올라가고 굉장히 다습해요. 반대로 바깥쪽은 건조하고 온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실내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습기가 바깥쪽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벽 안에 머물게 되면은 거기서 결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집들에 되게 결로가 많은데, 겨울에 보면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의 그 차가운 온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 자체가 따뜻하고 습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생활 방식을 또 갖고 있기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여기 습기가,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습기가 어느 정도 발생하냐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 사실은 사람들이 내뿜는 숨에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거기서 습기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38, 수치로 치면 38이고, 그 다음이 요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뭐 이런 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습기가 발생이 되는구나. 그럼 이걸 결국 겨울에 배출을 해줘야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공기 안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더 많아지죠. 절대 습도라는 것은 그 공기 중의 수증기 부피, 그리고 건조 공기의 부피, 이렇게 비례해서 보는 것이고, 상대 습도라는 것은 공기 중 포함된 수증기 현 온도상 공기의 포화 수증기 양.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 중 수분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이런 거 이해하시고,
증기 압력이란 것은 공기 중 수증기만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슬점, 중요한데, 이슬점이라는 것은 그 결로가 발생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기의 상대 습도가 100%에 이르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는 더 이상 공기가 소화를 못하고 액체로 다시 뱉어내거든요. 어느 지점에 뱉어내냐면 가장 차가운 곳에다가 뱉어내요. 거기서 결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를 이렇게 더운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고온다습한 공기 중에 놔두면 표면에 이렇게 결로가 생기잖아요. 액체가 방울방울 생기는데 그 표면은 이게 차가운 그 금속이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그 차가운 금속 표면하고 만나면서 그 따뜻한 공기 중에 갖고 있던 그 액체를 뱉어내요. 왜냐면은 따뜻한 공기가 온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액체에 닿으면은. 그 금속에 닿으면은. 그래서 표면에 그렇게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로 자체가 뭐가 문제야? 그냥 물만 닦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바로 닦아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곰팡이가 이제 그 포자를 공기 중에 내뿜게 되고 그게 공기 중에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들이마셨을 때 건강에 해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결로가 안 좋다는 거죠. 실내 표면 상대 습도를 70% 미만으로 유지해야지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건축가로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빌드업 상세 같은 거 잘 알고 이제 단면 그 설계를 잘 해주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결로가 발생하는 취약점인지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로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몰랐던 부분은 예를 들면 옷장 같은 경우 거기서 그 겨울철에 옷장을 잘 열질 않으면은 옷장 안에서도 결로가 엄청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그 안에 옷장 안에 온도가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실내 온도랑 비슷하게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 옷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옷들이 일종의 음 냉각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열을 굉장히 많이 소모시켜요. 그렇게 되면 그 옷장 안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근데 옷장 밖에서 옷장 밖에는 이제 따뜻한 고온다습한 온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때로 틈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옷하고 옷 사이에 결로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한동안 안 열다가 어느 날 열어보면은 거기 곰팡이가 잔뜩 슬어 있어요, 옷에.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 반지하라든지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은 경험할 수 있어요. 옷장을 오랫동안 안 열었을 때, 겨울철에. 결로는 상대 습도 100% 이상부터 발생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표면 온도가 주변 공기의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화장실에서의 결로, 막 그런 거예요. 왜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결로가 많이 발생하냐? 당연히 우리가 샤워할 때마다 엄청난 그 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 창호라든지 그 차가운 타일벽, 거기다가 집장사들이 지을 때는 또 단열을 안 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화장실일 때 방수만 하고 단열은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는 다른 방보다 더 차가워진 상태에서 고온다습한 증기가 만나면서 거기서 결로가 엄청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게 항상 물방울이 맺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곰팡이가 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간 그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결로 시발점. 결로가 먼저 생기는 곳.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화장실도 창틀에 주로 생기지 뭐 타일벽에 갑자기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도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 바로 이 결로 시발점이 돼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 실 안에서.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창문이에요. 창문 오랫동안, 그러니까 근데 창문에서 곰팡이가 쓰는 건 좀 보기에는 힘든데 결로가 아주 심한 집은 창문 유리에도 곰팡이가 슬어요. 그리고 그 코킹, 그 실리콘 코킹 유리 이렇게 잡아주는 코킹 쏘여 있는데 실리콘 위에 곰팡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잘 닦아줘야 돼요.
상대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결국 환기밖에 없어요. 실내 공기를 창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팬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바깥쪽으로 배출을 시키고 동시에 바깥쪽에 이제 건조한 공기를 유입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추워가지고 창문 열기 정말 싫다. 그렇게 되면은 제습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면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냥 멋스럽게 그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어디로 들어오고 안에서 덮여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나갈 것이냐 미리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그리고 주로 이제 누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모세관 현상, 구체 안에서 액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모세관 현상을 알아야 돼요. 미세한 틈이 있을 때 양쪽의 그 기압차 때문에 물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지하실에 가면은 지하실 벽하고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구조적으로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고 끊어치기를 했을 테니까, 그리고 바깥쪽에 방수가 건물 기초 공사할 때 잘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지면으로부터 그 흙으로부터 주변의 흙에서부터 들어온 습기가 구체 안을 뚫고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기압 결국은 그 실내랑 실외에 압력 차이 때문에 공기 압력 차이 때문에 구체 안에서 액체가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동 못하게 기압을 제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실내 공기압을 양압으로 만들어 버리면, 바깥쪽보다 실외보다 더 높게 만들어 버리면은 바깥쪽에 있는 액체가 실내로 빨려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반대로 실내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열기구처럼 건물 내 더운 공기가 굴뚝 효과, 스택 이펙트라고 그러죠. 스태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부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공기가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위쪽에서는 플러스 압력이 되고, 공기가 빨려서 사라진 하층부에는 마이너스 압력이 돼요. 부합이 생겨버려요. 그럼 부합이 발생한 곳에 주로 이제 지하라든지 가장 낮은 층인데, 글로 부합이 발생하면서 실외에 있던 그 습기들이 그곳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마이너스니까, 진공 상태가 된 거니까.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그래서 하층부를 양압으로 만들어주면은, 부합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하층부에 주로 부합이 발생하는데, 거기를 정압으로, 그러니까 양압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외부에 액체가 들어오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층부에서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스며들기 쉽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할 때 결로는 주로 지붕에서, 여름철 냉방 시 결로는 주로 최하층 바닥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한번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지금 공기 중의 압력으로 인해서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 지금 화살표 형식으로 보냈고, 화살표의 길이가 압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스태킹에 의해서 공기가 위로 빨려서 올라가니까 여기선 부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가 일종의 진공 상태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이쪽을 메꾸려고 들어오겠죠. 근데 바깥쪽에 공기가 습해요. 그러면 그 습기가 실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상층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양압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가 기압이 바깥쪽보다 더 크니까 실내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지붕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외벽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단면상으로 봤을 때 스태킹되는 어느 중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중립지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를 이해하면서 건물의 낮은 부위, 그러니까 기초 부위, 그리고 상층, 지붕 부위는 어떻게 단열 설계, 그리고 방습층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겨울철, 이제 여름철, 한국이 이제 그거를 딜하기 가장 어려운 기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제가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겨울이 다 습해요. 근데 겨울이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내려간 날씨가 아니고요. 여름도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한국에 비하면은. 근데 한국은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차갑고 건조하니까
그 건물에서 다뤄줘야 되는 결로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우린 에어컨을 틀죠. 습기를 낮추려고. 그러면은 상층부 외벽을 밀실하게 하고 에어컨을 사용을 해야지 바깥쪽에 있는 습기가 내 안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꼼꼼하게 굉장히 밀실하게 하면 할수록 일단은 건물 상층부부터 공기 압력이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에어컨을 가동을 하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양압이 아래층으로 점점 내려와요.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지하에서부터 스며드는 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아래까지 양압으로 꽉 차게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밀실하게 하고서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부 공기만 순환이 되는 거라서 공기의 질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부 환기가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외부 환기를 하는 순간 습기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공기를 유입할 때 에어컨을 또 동시에 돌려가지고 습기는 제거를 하면서 공기를 들여와야 된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계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름에. 겨울철 난방지 상층부의 오랜 다습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을 하고 외부에 건조한 공기를 유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겨울엔 춥지만 가장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내에 축적됐던 습기는 방출되고 외부에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열을 잃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해결한 게 폐열 회수용 환기 장치라는 건데 수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쓰던 건데 이제는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학교도 공사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쓰려고 그래요. 가격은 그냥 뭐 에어컨 에어컨 정도? 에어컨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 이미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하자면은 얘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이 되면서 자기가 머금고 있던 에너지는 이 장치한테 다 돌려주고 나가버려요. 차가워진 상태에서. 그리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건조한 차가운 공기가 이 기계를 거치고 들어오면서 이 기계한테 나가는 공기가 뱉어놓은 열을 다시 갖고서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건조한 상태죠. 그렇게 돼서 습기는 바깥쪽으로 배출하고 열은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폐열 회수용 환기 장치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다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로 건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돈이 또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이걸 나중에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장 좋은 거는 환기예요. 환기. 창문을 여는 거. 자, 그래서 왼편은 이제 여름이고 오른편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반지하까지 양압으로 만들면 지하에 있던 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게 될 것이고 반면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환기를 많이 시켜가지고 아니면 환기를 시키게 되면 창문을 열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은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왔을 때 조금 추운 거 말고는 공기의 질에 있어서는 더 좋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대략적인 이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어떤 부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외부 마감재, 외장재를 얘기할 때 레인 스크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만 보면 단어를 보면은 비를 뭐 막는다, 막는 판이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비도 막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밀실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레인 스크린은 빗물만 막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심지어는 빗물이 못 들어오도록 해서 구멍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환기가 되도록 건물 벽체 내부가 벌어져 있어야지 안에서 발생한 그 따뜻한 공기가 습기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주로 위에서 아래로 꽂아지는데 그래서 외벽에 부딪히는데 그거를 막도록 그 외장재가 설계가 돼 있고 대신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 공기는
빠져나가도록 주로 밑부분이 이렇게 트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레인 스크린이라고 불러요. 외부 마감재를. 그리고 프레싱이란 말도 많이 하는데, 프레싱이란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싱은 뭐냐면 벽체라든지 뭐 수평한 재질이라든지 각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습기가 그 위를 타고 흐르면 그 틈새를 타고서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쇠판을 주로 접어가지고 그 틈새를 막아버려요. 그걸 프레싱이라고 그래요. 프레싱은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보이지 않고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만 사용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레싱을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많이 그려주지도 않고 실제로 시공할 때도 많이 사용을 안 해요. 당연히 써줘야 되는데도 안 써요. 그래서 건물의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서 프레싱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이 부분에 프레싱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설계할 때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설계도라는 게 단순히 그림이 아니고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 업자랑 건축주가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계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는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프레싱을 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하도록 설계를 해줬는데, 시공업자가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뜯어보니까 프레싱을 그 자리에 설계도 수도를 안 했다. 그럼 계약 위반이 되고,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그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건축주한테. 만약에 그려주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하자가 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설계자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메인 스크린이 건물 이제 우드 사이딩이 있는 그 목조 건물인데,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서 물고기 비늘처럼 빗물은 다 튕겨내요. 근데 내부에 습기가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바깥쪽 공기가, 여기는 그 우드 사이딩 바로 뒤에는 외부 공기랑 비슷한 온도가 될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단열재까지 통과해서 따뜻한 공기가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차가운 공기랑 만나면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걔가 이렇게 외벽을 타고서 그 건물 벽체 안에서 흘러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환기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로가 아예 생기지도 않아요. 공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레인 스크린이라는 건 결국 바깥쪽에 있는 거는 튕겨 나가도록 하지만 빈틈이 있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결로 액체 같은 거는 바깥쪽으로 흘러 나가도록 설계가 된다라는 이치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우드 사이딩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평평한 우드 사이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치장 벽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마찬가지로 그 벽체 안에서 발생하는 결로라든지 그런 액체의 흐름은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고, 증기 같은 경우는 이 틈틈이 사이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깥쪽에 있는 공기랑 벽체 안에 고여 있는 공기가 서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화장실 창에 겨울에 액체 결로가 많이 생기잖아요. 창이 유리가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은 트리클 벤트라고, 우리나라에 참 드문데 그 역시. 근데 요즘에 아파트는 또 있어요. 창문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다란 구멍이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창호들은. 걔를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그럼 걔가 창문 닫고 환기를 요로만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만 유리 표면 위로 만드는 거예요. 걔를 바로 유리창을 따라서 이렇게, 얘가 주로 수평하게 나 있는 틈인데, 걔를 겨울철에 열면은 여기 온도차 때문에 유리에 결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유리 표면 위로 계속 대류 현상이 발생해요. 왜냐면 위에 창이 열려 있으니까, 공기 틈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던 공기가 가만히 유리 표면에 가만히 정치하지 않고 위로 흘러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환기가 일어나면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틈새를 메꿔주는 금속판이 바로 이 프레싱이에요. 지금 지붕에다가 방수판을 덮고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 타일을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일 시공하면 이 프레싱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그 벽까지 기어 올라간 후레싱은 다 그 지붕 타일을 덮은 다음에도 위로 기어 올라가서 후레싱이 부분적으로는 보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심히 시공이 잘 되어 있는 집들을 보면은 후레싱 처리를 잘 해놨고요. 지금 보여주는 사례들은 다 외국 사례예요. 한국에서 저런 후레싱을 잘 해놓은 것을 참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외국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저런 것은. 시공할 때 그 정도 빌딩 테크놀로지, 빌딩 엔지니어링은 업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은 저 부분이 많이 어색해요. 브리더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투습 방수층이에요. 얘가 가장 특이한 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는 되는데 마치 고어텍스처럼 습기는 통과시켜줘요. 제가 알기로 고어텍스도 듀퐁에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브리더 멤브레인, 종이 같은 건데 빌딩 페이퍼라고도 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상표가 타이백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아저씨들은 타이백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이게 브리더 멤브레인 제가 얘기하는 뭐 투습 방수층 이런 얘기 쓰지를 않아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타이백이라고 부르고 이건 당연히 여기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듀퐁사에서 건물을 위해서 만든 게 또 타이백이에요. 종이 같은 재질인데 걔의 역할은 투습 방수 역할이에요. 주로 얘도 보이지 않고요. 후레싱처럼 보이지 않고 건물 안에 단열재 위에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 베이퍼 베리어는 실내 쪽에 붙이는 건데 투습 방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습기만 다뤄요. 그래서 베이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공기가 이동을 할 때 습기가 그 벽을 타고서 이제 뚫고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걔를 그 공기가 머금고 있는 습기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이에요. 너무 많은 과다한 습기 양이 벽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비닐처럼 보이는데 현미경을 쓰고 보면은 구멍이 아주 조그만 구멍들이 뚫려 있는 비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빌딩 페이퍼를 바깥쪽에다 붙이고 있고, 지금 이 경우 우드 사이딩 붙이기 전에 빌딩 페이퍼 타이백이 붙어 있는 거고, 타이백을 뜯어보면 그 뒤에 단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반대로 베이퍼 베리어예요. 실내 쪽에 붙이는. 그래서 그 투습 방수층은 바깥쪽에다가 해서 우드 사이딩을 어떻게 뚫고서 아니면은 우드 사이딩 뒤에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돼서 결로가 생겼으면 거기서 액체가 그 투습 방수층을 타고 흘러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인데 반면에 실내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 벽체를 뚫고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닐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지금 비닐로 돼 있어요. 사실은 비닐인데 그 베이퍼 베리어를 쓰면 이런 비닐처럼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공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습기를 필터링해서 적당한 그 습기만 그 벽을 뚫고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줘요. 단열재 종류가 있어요. 단열재가 딱딱한 단열재도 있고 도포처럼 말리는 애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재질 자체가 또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스티로폼은 어떤 거냐면 동글동글한 하얀 애를 서로 녹여가지고 붙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동글동글한 구체 사이에 어쨌든 틈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비드가 뭔지 알죠? 동글동글한 뭐 그런 거가 이제 비드인데 비드법 보온판이 바로 스티로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발포 폴리스티렌이에요. 그리고 걔는 발포시킨 거기 때문에 EPS라고 불러요. Expanded Polystyrene이라고 그랬고 익스펜드 된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얘가 그 서로 엉겨 붙은 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은 상품명이죠. 발포 폴리스티렌, EPS의 전문적인 용어로. 근데 동글동글한 구체끼리 엉겨 붙었기 때문에 물을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그 구체 사이로 물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열재인데 액체를 머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방수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방수에는 취약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내에는 베이퍼 배리어를 붙이고 바깥쪽에는 타이백을 붙이고 그 방수층을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단열재를 보호하려고. 근데 그보다는 방습성이 좀 좋은 게 아이소핑크예요. 분홍색으로 생긴 거. 그러면 스티로폼하고 아이소핑크가 뭐가 다르냐? 아이소핑크는 압출한 거거든요. 익스트루디드 폴리스티렌이에요. 기계에서 이렇게 쭉 눌러 짜듯이 해가지고 밀려 나온 거. 그래서 얘를 잘라보면 스티로폼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입자가 보이질 않고 그냥 그 안에 공극만 보여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면은 그 스티로폼처럼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 같진 않죠. 비교적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는 XPS는 방수성이 양호해요. 그래서 단열재 자체가 액체를 먹으면 성능이 제로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XPS는 그거의 문제가 위험성이 좀 낮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아이소핑크가 스티로폼보다는 더 비싸죠, 보통. 그런 이유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사이에 틈이 많이 보이는 반면에 눈으로도 압출 단열판 보호판 같은 경우는 보온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밀실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버치처럼 틈 없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액체가 이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담요형으로 말릴 수 있는 그 섬유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유리 섬유면은 글라스울이고요. 암면이라고 있어요. 암석을 그 섬유질처럼 뽑혀져 가지고 단열재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암면은 락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썼던 게 또 성면이죠. 성면은 앞면이나 글라스울하고 거의 같은 위치인데 훨씬 더 입자가 미세해가지고 걔가 공기 중에 날리게 되고 그거를 먹으면은 폐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사람이 괴롭게 죽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발활성 물질이라 그래갖고 쓰지 못하는 건데 결국은 비슷한 거였어요. 이전에는 같은 입질을 썼어요. 라쿨하고 글라스울. 그래서 얘는 입자는 크지만 얘도 들이마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요형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얘를 아주 딱딱하게 붙여갖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성능을 생각을 해서 건물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지붕에 우리가 외단열을 하고 거기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닐 거예요. 정원도 만들 거고. 그러면은 딱딱한 단열재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락울 계열에서도 딱딱한 애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벽에다가 그냥 그 새끼둥 사이에다 꽂아 놓는 거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모포용 같은 거를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가 여러 개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법규인데 지금 14년 기준으로 돼 있지만 단열재별 가격하고 성능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열 전도율이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울, 암면, 글라스울, 유리면, 그리고 비드법, 스티로폴, 1종 있고 2종 있고, 압출, 아이소핑크, 그리고 우레탄 재질로 돼 있는 애도 있고 쫙 있는데 지금 열 전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성은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압출 보호판,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는 0.02구예요. 반면에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좋은 것도 0.031. 그러니까 스티로폴이 더 좋은 거라, 아이소핑크가 더 성능이 스티로폼보다는 좋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결국은 이게 여기서 고르는 건 뭐냐. 가격도 보고요. 동시에 이제 가격을 볼 텐데, 압출 보온판이 지금 비드법보다는, 비드법 2종이 더 비싸긴 하네. 그러면 압출 보온판은 당연히 쓰는 게 낫겠죠. 근데 1종에 비하면은 압출 보온판이 더 비싸죠. 이런 식으로 가격 보고 결정을 하고 열전도율을 결정해서 결국은 벽 두께가 달라져요. 뭐를 쓰냐에 따라서.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쓰면은 벽 두께를 더 얇게 갈 수가 있죠. 충족이 되니까 얇은 걸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는 단열재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각부의 단열재를. 경질 폴리우레탄도 있어요. 폴리우레탄 계열인데 방수성이 낮아요. 만드는 생산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쓰고
그래서 내단열재는 부족하고 통상 한쪽 면에 직물을 부착시킨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로 노란 계열인데 우레탄 단열재 같은 경우는 거기 한쪽에 이렇게 직물이 붙어 있는 아이소핑크 판 같은데 노란색이거나 그래요. 대신 한쪽에 면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포 우레탄 폼 비슷한 건데 얘는 현장에서 그 호스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작업복 방어복 입은 아저씨가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우레탄 폼 알죠? 이렇게 쏘는 거 캔에 드는 거 이거 그걸 아주 대량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쏜 다음에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부풀어 오르죠. 부피가. 그래서 발포 우레탄 폼이에요. 근데 입자가 아이소핑크랑 비슷해 보이지만 얼핏 보면 열린 구조고 그래서 습기 그 내수성이 되게 약하고 그리고 안 좋은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되게 높고요. 근데 그럼 왜 쓰냐? 얘는 형태가 어떤 좁은 틈새라든지 그런 데다가 충진시키기가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 우레탄 계열의 단열재 노란색인데 아이소핑크랑 비슷한 형태고요. 하지만 아이소핑크 같은 그 성능은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건 발포 우레탄 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쑥 쏘고 지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죠. 나중에 커터칼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잘라내서 마감을 해야 될 거예요. 반면 딱딱한 경질로도 나오고 모포형으로 나오고 탄력이 좋아 목조 또는 경량 철골 스터드 사이에다가 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소음 단열재로도 많이 써요. 마치 솜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걔를 벽체 안에다 집어넣으면 소음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얘가 모포형이고 마치 솜 같다 보니까 물기가 떨어지면 당연히 머금겠죠? 그래서 습기에는 굉장히 취약을 해요. 유리섬유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한 형태로도 나오고 모포형으로 나와요. 모포형이라 그래가지고 뭐 탄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함부로 만졌다가는 저기 미세한 그 입자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미세한 유리 조각 같이 생겼거든요. 아주 얇고 긴 창처럼. 얘가 다 손가락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작업 장갑을 끼고서 만져야 돼요. 그리고 얘가 뭐 탈탈거리면서 어디 부딪혀갖고 먼지가 발생했다. 가급적 들이지 마시지 말고. 나 폐로 들어가니까. 건물 부위별 단열 기준을 보면 열이 많이 새어나갈 만한 곳이 가장 단열 기준이 높아요. 열 관리율을 가장 법적으로 낮게 해놨어요. 열 관리율이 낮은 거는 단열 기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뭐 겨울철에 옷 입는 거 배웠잖아요. 어디가 가장 그 효과가 단열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보온 효과? 모자라고 들었어요 혹시? 모자를 대부분 안 쓰지만 겨울에 하지만 모자를 쓰는 게 가장 그 보온 효과가 크다 그러죠. 그래서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가장 단열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외벽, 그 다음에 아래, 맨 아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공다락 지붕, 그 지붕에서도 박공다락 지붕이 가장 그 단열 성능을 높게 해놨고 뭐냐? 예. 그래서 지금 왼편에 처음에 있을수록 단열 그 기준이 높아요. 박광다락, 그 다음에 박공지붕, 평지붕, 취하층 바닥, 취하층 바닥이구나. 외벽이 아니라. 취하층 바닥, 그 다음에 외벽, 그리고 창호는 어차피 유리가 껴있어서 이걸 기준을 그냥 보통 외벽처럼 맞추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창호, 문.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이, 단열이 안 돼 있는 실이 있죠. 그래서 실내예요. 하지만 외기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온도도 상당히 낮아요. 그런 공간을 반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고 옆에 있는 실 같은 경우는 반외기에 면한 그 구체가 되는 거고, 그 실의 외벽은 그 외벽 너머에 이제 창고라든지 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구체는 또 이제 더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건물 부위별 단열재 두께를 산정을 할 때 그 법규책을 보고 거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별표 1에 나와 있는 그 재료 두께 열정값을 산정을 해서 단열재 두께를 산정을 한다. 단열재 종류랑
해당 부위의 법규사 일단은 이게 지붕이냐 벽체냐 아니면 최하층 바닥이냐 이런 걸 보고 법규책을 펼쳐서 거기에 열 관리율이 법규상에 얼마로 돼 있냐 일단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 그게 구체벽, 뭐 단열재, 재료별로 있잖아요. 빌드업상에. 그럼 그 각 재료의 열 저항값을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단열재 열 저항값도 산정을 하고 전체 열 저항값에서 단열재를 제외한 다른 재료들의 열 저항값 총합을 뺀다. 그래서 역으로 단열재에 필요한 열 저항값을 산정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열재는 아직 선정을 하기 전이라고 보고요. 건물의 구법 때문에 뭐 RC 구조냐 뭐냐에 따라서 구조적인 이유로 벽체 두께 같은 게 이미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거에 따른 열 저항값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마감재도 이미 산정이 됐어요. 다 한 다음에 법규에서 요구하는 전체 열 저항값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한 재료의 열 저항값을 빼고 나머지가 단열재에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 두께라는 것은 결국은 단열재 열 저항값, 지금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이만큼은 채워줘야 돼요. 단열재 열 저항값을. 그리고 단열재 연준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곧 단열재 두께가 돼요. 그게 설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 두껍게 나온다. 그러면 단열재를 다른 질의 단열재로 한번 바꿔보고. 그래서 수치는 충족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의 금액이 너무 올라간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규를 보면은 지금 18년 기준으로 이렇게 일단은 중부 1지역, 2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나눠놨어요.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통일이 돼가지고 함경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이게 열 관리율이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나오겠죠. 그래서 남부 쪽으로 갈수록 열 관리율 그 법규상에 충족시켜야 되는 열 관리율은 높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단열재가 두껍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기온이 높으니까. 반면에 이게 낮다는 얘기는 굉장히 추운 곳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부위도 외기에 직접 면했냐 간접 면했냐, 그리고 그게 용도가 주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 있고, 그리고 최상층의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면했냐 아니면 간접 면했냐, 그리고 최하층 바닥 이렇게 또 나눠 있고, 층간 바닥은 실내에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노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열 관리를 충족하는 게 굉장히 지금 높게 돼 있어요. 단열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부위예요. 주로 층간 바닥에 단열을 하는 이유는 온돌 바닥을 시공을 할 때 그 온돌 바닥의 보온을 위해서 단열재가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 창하고 문은 어차피 재질 자체가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놨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우냐면 보통은 이게 3중률이냐 2중률이냐, 거기에 그 복층유리일 경우 복층 유리 사이에 뭐 어떤 종류의 뭐 가스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 미세하게 변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걸 단면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단열에서 취약한 부분이 지붕 쪽으로 새어나갈 확률이 높아요. 단열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최하층 쪽으로도 새어나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이 외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호나 문이고, 그리고 이런 바닥 같은 경우도 최하층 바닥인데 필로티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도 단열이 굉장히 취약한 곳이죠. 그 다음에 외벽이 이긴 한데 바깥쪽이 단열이 안 돼 있어서 여기 뭐 창고라든지 주차장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를 잘 보고서 여러분들 뭐 지금 사진을 좀 찍으시던지, 그래서 요 계산 과정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열재 두께를 산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법정 열 관리율에서 열 저항값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 열 저항값을 산정을 한 다음에 단열재 두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두께라는 것은 단열재 열 저항값 곱하기 단열재 열 전도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런 표가 있는데 지금 빌드업을 써놓은 거거든요. 일단 구체가 있고, 구체 두께가 20cm 벽체, 열 전도율은 콘크리트니까 뭐 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단열재가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이거 맨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내 쪽에 석고보도 있고 벽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마감재 같은데 벽지. 벽지가 있다고 봤을 때 걔네들의 어떤 그 두께는 이미 설계를 하면서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각 재료에 열 전도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 저항값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머지 거를 다 한 다음에 전체 법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열 전도율이 0.3이에요. 이 외벽 자체 전체 토탈로 했을 때. 그래서 얘네를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단열재로 충족을 시키면은 그때 이제 단열재 두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제품에 따라서 열 전도율 같은 거를 수치를 갖다 넣어줘가지고 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잘 보고 집에 가서 한번 잘 꼼꼼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방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방수층이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먼저 평지붕 방수층을 먼저 볼 거예요. 방수 몰탈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멘트 몰탈